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러시아 전승기념식 행사에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특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참석이 결정됐는데요. 과연 7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 인사 접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오늘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 3인방이 내려왔던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남북 고위급 간의 이 접촉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당시에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북한의 핵심 권력 서열 2, 3, 4위가 모두 3명이 인천에 찾아와서 네. 우리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네.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접촉할 가능성은 높다 볼 수 있지만 일단 그 우연한 자리에서 또는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나기 때문에 속 터놓고 대화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여건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그 남북 간에 이런 고위급이 만남으로써 인사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의중을 떠볼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또는 남한에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재 대북 정책과 대남 정책을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모두 다 서로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만남, 접촉에서는 뭔가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북한에서 좀 어떤 카드를 제시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회고록을 통해서 밝혔다시피 지난 정권 같으면은 당시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었거든요. 네네.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이 아닌 노동부 장관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났던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이 또는 의중이 많이 실렸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특보로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 특사 자격으로 가장 일단 영순위로 꼽혔고요.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데 일단 특사 자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여권 핵심 인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똑같은 그런 그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는데 북측에서도 이러한 그 윤상현 의원과의 접촉을 그냥 놓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네네. 만날 수만 있다면은 또는 만남으로써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다면은 대남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남북 간의 이제 대화 재개 문제도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일단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남북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5.24 대북 조치를 좀 해제해달라 이 네. 부분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달라. 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또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또 돌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이 이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성공시켰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 소형화이지만 또 이 핵을 갖다가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발사를 했을 경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이제 국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이와 동시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잠수함에서 유도탄 미사일을 쏠 수 있을 이러한 그 무기가 개발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유도탄 미사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에서 이 전략 잠수함에서 탄도탄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북한식 표현으로 여러 가지 미뤄봤을 때는 수중 아래에 있던 그 잠수함이 일단 수면 밖으로 이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를 한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 높이를 날아가고 그 미사일의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 정보당국은 약간 일단 평가절하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뭐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 탄도탄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불과 약 그 튀어오르는 수준, 그러니까 수면 위로 솟아오른 정도, 이 정도 불과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북한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개발을 했는데 불과 이제 1년 만에 이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직 발사대인데요. 잠수함에 이 수직 발사대를 세우는데 성공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면 밖으로 이제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를 한 데까지 성공을 했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유도탄의 재원이나 성능 또는 이제 그 사거리 같은 게 북한이 원하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이 바다를 통해서 어느 나라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분명히 이제 북한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그 보도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전 배치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 사령부까지 이제 출범을 시키고 현재 네네. 우리 자체적으로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은 2027년이나 203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이상이 지나야지만이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이러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시험 발사가 우리는 가능할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북한은 벌써 10년을 앞당겨서 잠수함 전력을 현재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 이러한 시험 발사의 성공에 이어서 북한이 이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모든 그 대북 전략을 갖다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그 미국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을 했던 것처럼 일단 그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당시에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가서 우리 미군의 그 해상 전력을 강화하겠다 당시에 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도 역시 핵 잠수함 등 이 동북아에 배치되는 미군의 해군 전력, 특히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중국과 일본도 현재는 그 잠수함 수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동북아 해저 밑에서는 현재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2027년, 30년까지 잠수함 6척을 현재 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탄도탄 발사 잠수함 이 전력은 좀 더 그 시기를 당겨야 되고, 그리고 네. 전력도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서서 이런 그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뭐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 문제다, 또 정당한 우주 개발이라는 주장인데 국제사회는 뭐 당연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 이런 말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이 각 나라마다 고유의 권한이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발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탄도에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대부분 다 이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미사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국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까지 MTCR이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북한에서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5개 결의안이 통과가 돼 있지만 이 모든 결의안은 모두 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재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본인들은 그 인공위성 발사 자체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네. 자주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현재 국제사회 규범에 걸려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함부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원론적인 부분, 북한에서는 현재 그 인공위성 발사를 그 주관하고 있는 기구 이름이 국가우주개발국인데요. 성명까지 발표해가면서 이 인공위성 발사라는 것은 자주권인데 왜 자꾸 이제는 그 제3세계가 또는 그 국제사회가 미국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그 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완공된 위성관제 종합지휘소가 김정은 별장 바로 옆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왼쪽 발목 수술을 받고 약 몇 개월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네.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보통 강변에 있는 당시의 봉화산 지역이었습니다. 이 봉화산 지역에는 진료소도 있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서 본인이 쉴 수 있는 대저택, 그러니까 특각이 지어져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봉화산 주변에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평양시 보통강 교역에 있는 서재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재골 저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머물면서 즐겨 사용했던 이 주택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도 이 서재골에 대해서 자주 이제 왕래를 하는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처럼 김씨 일가가 이용하는 봉화산에 있는 서재골 저택 바로 400m 지점에 현재 우리 구글 어스를 통해서 북한의 로켓 발사 지휘소가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공개했던 로켓 발사 지휘소 같으면은 서해에 있는 서해 발사 지휘소가 있는데요. 평양에서도 아주 장거리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기상 상태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런 위성을 발사를 해야 할 때는 정확한 시간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이 완비되게 기다리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김정은이 즐겨 사용하는 서재골 저택 바로 옆에 위성 관제 센터를 이제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이제는 위성 관제 센터에 들려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다,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보다 더 이제는 위성 발사나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이러한 의지로 이제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이제 또 그러면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북한과 우리 군의 대응 내용을 좀 듣고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 열점 수역에서 아군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만약 북측이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북한이 또 도발을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서해 5도, 그러니까 백령도나 연평도 인근에 지금 현재 본격적인 이제 꽃게잡이철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꽃게잡이에 나선 민간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 그리고 북한 인민군 해군이 현재 민간 어선들을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간에 이제 영역을 침범했다 이런 시비가 자주 붙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서해를 관장하는 서남전선 사령부가 현재 비상특별 경고 형태로 방금 전에 발표를 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측에서 이달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매일 2차례 또는 3차례 북한의 수역을 침범을 했다는 것이 현재 서남전선 사령부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침범이 계속된다면은 조준 격파하겠다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인데 우리 측으로서는 이런 북한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도 매우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도 이제 6월 말까지는 서해상에서는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 간의 어민간 또는 당국 간 심지어는 중국 어선까지 끼어들어서 결국은 굉장한 큰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매년 꽃게잡이철이 되면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남북 간에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런 서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군함들이 출동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호를 보내고 교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전면 차단이 되고 중지가 된 상태에서는 네네. 그동안에 남북 간의 이러한 서로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용을 했던 여러 가지 수단들이 현재 모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남북 간에는 만약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를 막을 만한 방어적 기제들이 현재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민들도 이러한 그 당국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어업 활동을, 조업 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생계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한 상태에서 그런 꽃게잡이가 시작이 됐고 이러한 꽃게잡이가 6월 말까지 계속될 텐데 남북 간에는 긴장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긴장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도 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행사는 다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7년 만인 것 같은데 먼저 관련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 8.15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네, 합의가 좀 성사될 수 있었던 뭐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 그 남북 관계, 특히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나 이제 독수리 연습이 끝난 네네. 이후에 남북 간에는 이제 당국 간에 그동안에는 이런 도발 국면, 대결 국면이 이제는 끝난 만큼 서로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 민간단체이지만은 북한의 비료 지원이 일단 성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시기에 가장 원하는 이 비료에 대해서 비록 작은 양이지만 일단은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6.15 공동행사가 이제 15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러한 그 행사를 갖다가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민간단체 노력이 있는데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그 당국 간의 접촉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양에서 일단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만나서 다음 달에 열릴 6.15 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리고 그 장소만큼은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개괄적인, 대략적인 이런 합의의 틀은 마련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그 합의를 또는 협의를 하려면은 많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6.15 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뭔가 민간 교류 차원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민간 교류가 좀 활성화됨으로써 이어서 지금 당국 간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광복 70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사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북측에 제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서 8월까지 이 두 달간 이 민간에서 정부 당국으로 이어지는 이 교류 협력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6.15 공동 행사를 갖다가 남북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15주년 특히 이제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남북 민간 단체들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성대한 행사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 당국이 바톤을 이어와서 당국 간에 역시 광복 70주년 행사를 함으로써 남북이 교류 협력의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간연의 통일열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